효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총공급과 총수요에 대해서 보셨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뭔가 하면 과연 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총공급은 단기적으로 고정이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총수요에 미치는 요인 중에서 정책적인 측면인 두 가지, 금융정책, 재정정책이 어떤 효과를 미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먼저 구분을 해두죠.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에요. 금융정책은 다른 말로 통화량 정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통화정책이나 이자율 조정정책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정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내용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좋은가 하면요, 재정정책에는 먼저 정부 지출 조정정책이 있어요. 정부 지출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을 통해 갖고 영향을 미치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미치는 것이 바로 이 조세를 통한 효과예요. 조세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이렇게 나누고 금융정책이 뭐냐 하면은 통화정책 또는 이자율 조정정책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정정책은 뭐냐 하면 재정 지출 조정정책과 조세정책,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침내 여러분들은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모형을 살펴보셨고,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앞장에서 여러분들은 단기적인 경기 변동을 설명하는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인 경기 변동을 설명하는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 모형에서는 이제 총수요, 총공급 곡선이 변화하면 재화나 서비스의 산출량과 물가가 변했죠. 그래서 산출량 물가 평면에서의 이 그래프의 이동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정책 담당자들은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 이걸 독립적으로 사용하게 돼요. 독립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나 하나를 사용할 때 나머지 하나를 보완적인 수단으로 쓸 수도 있고, 또는 독립적으로 경제 상황이 변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측면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하고 내온 내용이 이 32장이죠. 자, 이 장의 주요 내용은요, 단기 이자율 결정과 유동성 선호 이론, 이른바 이자율 결정의 단기 이론 또는 케인즈 학파의 견해라고 볼 수 있는 유동성 선호 이론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이론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예전의 장기 이론이 이자율이 대부 시장의 그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 것 같으면, 이번 시장에서는 화폐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이 모형의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실 내용이 금융정책이 이자율에 미치고 이자율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그 다음에 재정정책이 이자율에 미치고 이자율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결국 이 장에서 살펴보는 중요한 내용은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되 이자율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 장에서 다시 살핀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는 입장에서요, 단기에 대한 경제 분석과 장기에 대한 경제 분석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장이에요. 예전에 케인즈 학파 경제학을 주로 다루던 거시경제학 책에서는요, 이번 장을 이른바 ISLM 곡선이라는 그런 분석 틀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ISLM 곡선이란 틀로 설명을 했어요. 이번 장 말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내용이지만요,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거시경제학에서 꽤나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번 장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702페이지 가서 여러분들은 금융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금융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보셨다시피 이번 모형을 이 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총수요 곡선, 이 우하향하는 형태로 그려진다고 했죠.
총수요 곡선과 총공급 곡선의 형태에 대해서 여러가지 견해들이 존재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신 바 있습니다. 물가 산출량 평면에서 우하향하는 이유는요. 맨 먼저 피구의 자산 효과였어요. 피구의 자산 효과에서 주어진 통화량에서 물가가 하락한다면 사람들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구매력 증가로 총수요가 증가한다는 첫 번째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케인즈의 이자율 효과예요. 아마 물가가 하락하면 공급된 통화량이 사람들이 보유하려는 것보다 더 많아지죠. 그럼 남는 것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를 할 수도 있어요. 자금을 이제 빌려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9%로 빌려줄게 하면 또 빌려주고 싶은 사람은 난 8%로 빌려줄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서로 낮게 빌려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하락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케인즈의 이자율 효과입니다. 세 번째 먼델 플레밍의 환율 효과라는 것은 물가 수준이 낮아져서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요. 일부 국내 투자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 외국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자국 통화를 처분하여 외국 통화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달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달러가 강해지겠죠. 그러면 달러가 강해지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잘 되잖아요. 이 수출이 잘 되는 순수출 증가 효과가 이렇게 반영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통화량이라는 것이 얼마나 클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피고의 자산 요건이라는 것은 그 크기가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델 플레밍의 이러한 환율 효과 같은 경우에는 대외 의존도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다면 이 플레밍 효과는 상당히 높을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많이 높아졌지만 예전에는 그다지 높지 않았었기 때문에 플레밍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았을 것이고 거기에 비해 가지고 케인즈의 이자율 효과는 매우 강력하게 이야기됐을 겁니다. 교과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케인즈의 이자율 효과임을 적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케인즈 이론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이른바 유동성 선호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케인즈는 그의 유명한 저서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이라는 책에서 유동성 선호 이론을 설명했는데요. 유동성 선호 이론을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702페이지 봐주십시오. Theory of Liquidity Preference. 이자율이 변해서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된다는 케인즈의 이론. 이자율이 변해서 화폐와 수요의 공급이 일치하게 된다는 케인즈 이론. 이른바 일종의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에 대한 이론인데 그거를 유동성이라는 그런 재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으로 본 거예요. 유동성 선호 이론입니다. 자, 케인즈 이론에서 화폐 공급은 통화주의에서도 그랬지만 화폐 공급은 일단 외생적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외생적이라는 것은 화폐 시장 내부에서 다른 변수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율과 무관히 통화량이라는 것은 정책적인 변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고정돼 버린다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화폐 공급량은 일단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모형 안에서는 중앙은행이 이렇게 공급해버리면 끝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폐 수요라는 것은요, 유동성 선호 이론의 두 번째 수요가 이제 구성 요소가 화폐 수요인데, 화폐 수요를 다른 말로 유동성 수요 또는 유동성 선호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 선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유동적인 자산으로서의 화폐에 대한 수요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자, 이자율과 화폐 보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실제로 돈을 내가 가지고 있거나 은행에 넣어놓고 한데 은행에 넣으면 이자를 받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포기해야 돼요. 결국 이 이자율은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화폐를 보유할 때 포기해야 되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은 화폐를 덜 보유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화폐 수요가 이렇게 결정되어 있고 이자율이 변화함으로써 화폐의 수요와 화폐의 공급을 일치시켜 줄 수 있다는 이론. 이게 화폐 유동성 선호 이론이었죠. 유동성 선호 이론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자율이 결정되면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이 일치한다는 건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이 균형 이자율보다 이자율이 높으면 어떻겠어요? 균형 이자율보다 이자율이 높다면 공급된 양과 화폐를 수요하려고 하는 양 중에 공급량이 더 많죠. 화폐 공급량이 더 많죠. 사람들이 자기가 보유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화폐가 나타나 버렸어요. 그럼 그 화폐를 다른 용도로 쓸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채권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남는 돈을 가지고 채권을 살 수도 있는데 채권을 사면 높은 이자율부터 사겠죠. 10% 사고 9% 사고 8% 사고 추가적으로 자꾸 살 때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차례로 사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화폐 수요가 이렇게 화폐 공급이 남아 돌면 사람들은 이 많은 것들을 채권을 살 때 점점 가면 갈수록 낮은 이자율을 사야 되죠. 그렇게 되면 이자율이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화폐 수요가 이렇게 많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폐 수요가 많다면 채권을 하나씩 포기하겠죠. 어떤 것부터 포기하겠어요? 이자율 낮은 것부터 포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균형 이자율은 상승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자율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화폐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게 된다는 이론이 바로 유동성 선호 이론이고 케인즈 학파에서의 화폐 시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총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결정되겠습니까? 총수요 곡선에서의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결정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707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인데요. 결국 우리는 지금 통화량, 그 다음에 이자율 평면을 그리고 있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옮겨 보겠습니다. 통화량, 이자율 평면, MS, MD, I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그냥 뭐 꼭 같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산출량, 그 다음에 물가 수준, 그 다음에 총수요 곡선의 기울기인데 총수요 곡선을 바로 그리지 말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균형점이 현재 균형점이 2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과서에는 Y로 되어 있죠. Y1, P1의 수준입니다. Y1, P1인데 여기서 교과서를 보시면요. 맨 먼저 그냥 독립적으로 물가 수준이 상승했어요. 물가 수준이 이 수준까지 상승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나는 실질 구매력 10,000원 정도를 가지고 싶은데 딸기를 5개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싶은데 물가가 상승하면 돈을 10,000원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걸 20,000원 가져야 되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면 기본적으로 화폐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화폐 수요가 증가하여 세 번째 효과 어떻습니까? 물가 상승, 화폐 수요 증가. 자, 무엇이 변화해서 화폐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준다고 했습니까? 균형 이자율이 변화하여 그렇게 말씀드렸죠. 균형 이자율이 상승하고 균형 이자율이 상승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이자율이 상승하면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도 힘들고 상품을 사기도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량이 줄어들게 된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 물가의 상승과 산출량의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 이런 점이 새로운 점이 될 것이고 그 결과 케인즈 효과에 의해서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총수요가 우하향한다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측면을 알아볼 수 있어요. 이 모형에서 중요한 거는요. 단지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그렸으니까 한번 보자는 거죠. 이런 총수요 곡선이 있으니까 금융정책의 효과가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은 살펴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금융정책의 효과 중에 대표적인 것이 통화량 조정 정책이죠. 만약에 통화량을 중앙은행이 이렇게 통화량을 증가시켰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화량을 이렇게 증가시켰으면 균형 이자율이 하락하죠. 균형 이자율이 하락함으로써 통화시장을 균형으로 만들고 이자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총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 수준은 변한 적 없어요. 물가 수준은 변한 적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예전보다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산출량을 수요하겠죠. 따라서 결국 금융정책의 기본적인 효과는 총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금융정책은 총 수요 확장적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708페이지에 이자율 조정과 중앙은행의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은행이라는 것은 통화량 변경을 통해 가지고 총수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는데요. 금융정책에 대한 그러한 논의는 이제 실제로 통화량이 아니라 이자율을 정책 수단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통화량 측정보다는 이자율 측정이 쉽기 때문에 이자율을 삼기도 한다 하는 건데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중간 목표로 삼든 이자율을 중간 목표로 삼든 그 내용은 분석에 있어서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동성 선호 이론이 보여주는 가장 큰 원리 중에 하나가 결국 통화량을 변동시키더라도 기본적인 효과는 이자율 변동을 통해 가지고 총수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자율을 바로 영향을 주더라도 여기서 얼마든지 총수요 총공급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709페이지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은 주의해 주십시오. 통화량을 증가시키든 이자율을 감소시키든 총수요는 똑같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금융정책의 내용이에요. 금융정책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인데요. 32-1에 보면 정부 지출의 변동 나오죠. 그래서 바로 정부가 지출을 늘렸을 때 하는 효과인데 이 재정 지출에 대한 논쟁도 참 길고도 재밌는 그런 논쟁거리들이었죠. 길고도 재미있는 논쟁거리들이었는데 맨 먼저 정부가 맥도날드 더글러스사에 2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전투기 구입을 발주한다고 하자 돼 있어요. 이만큼을 하면 200억만큼이 기본적으로 맥도날드 더글러스사의 소득으로 증가하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구나, 총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걸로 끝이 날까요? 200억 달러를 벌었잖아요. 200억 달러를 벌었으면 그 돈 갖고 또 뭔가 사겠죠. 근데 벌어들인 돈을 다 새로운 물건 사는데 쓰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80% 정도를 새로운 물건을 샀쓴다고 할 것 같으면 160이 될 거잖아요. 또 80% 같으면 160에 80% 정도가 될 거 아니에요. 아마 68, 48, 128? 이 정도를 또 쓰겠죠. 맞나요? 틀리면 안 되는데 8, 68, 48 그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또 80% 정도를 또 쓸 거 아니에요. 무한히 지출이 증가할 거라고요. 무한히 증가하지만 이제 어느 수준에 가는지 수렴되겠죠. 그래서 한 번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출이 이렇게 계속 파급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승수 효과라고 합니다. 몇 배에 해당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710페이지 아래쪽을 보시면요. 칼럼 쪽에 멀티플라이어 이펙트, 승수 효과라고 해가지고 확대 재정 정책은 소득 증가가 한 단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총수요가 누적적으로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효과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이른바 승수 효과고요. 만약에 승수 효과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투자가 독립적이지 않고 소득이 증가할 때 투자가 증가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면 이게 승수 효과고요.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소득이 증가하면 만약에 투자가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해보세요. 투자라는 것은 소득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소득이 증가할 때 투자는 더 증가한다. 이러면 승수에 더해가지고 추가적인 그런 투자 증가 효과들이 계속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것을 가속도 효과라고 부릅니다. 투자의 가속도 효과라고 불러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정부 정책 효과가 가장 강해지겠어요? 승수 효과가 매우 강하고 투자의 가속도 효과는 거기 더해질 때, 이런 경우가 정책 효과가 매우 강해지는 경우죠. 자, 이래가지고 재정정책 효과가 매우 강하냐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하나의 반대의 효과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밀어내기 효과,
또는 이른바 구축 효과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밀어내기 효과 또는 구축 효과라고 불리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뭔가 하면요. 요것만 잠시 지울게요. 정부가 재정정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 정부가 공채를 발행했을 거거든요. 공채 안 사던 사람들에게 공채를 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9% 갖고 안 되니까 10% 줘야 되죠. 그러면 이자율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죠. 그럼 이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 있어요? 민간의 투자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고전학파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출이 증가한 경우에 정확하게 똑같은 만큼의 민간의 투자 감소가 있기 때문에 전혀 투자가 증가하지 못한다 그래요. 완전히 이렇게 정부가 쓸 수 있는 자금에서 이제 정부와 민간이 쓸 수 있는 총 자금에서 정부가 이만큼 써버리면 민간의 이만큼은 튕겨나간다는 식의 이야기예요. 이해하시죠? 이게 이른바 밀어내기식 효과입니다. 밀어내기 효과인데 밀어내기 효과가 존재한다면 정부의 지출이 증가했을 때 오히려 이제 총수요는 전혀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정정책 효과라는 것은 상당히 찾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완전하게 알아낼 수는 없고 정부 지출의 효과가 실제 지출액과 전혀 사이가 없는 그 사이에서 결정될 경우가 더 크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죠. 0과 정부 지출액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고축 효과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약간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공식 하나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화시장에서 균형식이라고 할 때 보통 IS 곡선이라는 걸 많이 써요. 이게 이제 투자와 저축이 같다는 거거든요. 투자와 저축이 같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투자는 만약에 독립적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저축은 한계 저축 승수하고 이제 한계 저축 성향하고 소득을 곱한 거죠. 그럼 이 식에서 재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투자가 독립적으로 한 단위 증가한다면 소득은 얼마만큼 증가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소득이니까 소득은 S분의 1만큼 증가해야 되겠죠. 양변이 같죠? 자, 다른 식으로 나타내보면 투자 한 단위 증가에 대해서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느냐의 대답이 S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승수효과입니다. 투자는 한 단위 증가했는데 소득은 얼마나 증가했냐면 S분의 1이 얼마겠어요? 사람들이 소득이 한 단위 있을 때 얼마만큼 저축합니까? 10%? 상당히 많은 거예요. 20% 기록적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록적인 그런 저축률을 가진 국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게 적어봤자 5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단위 했을 때 5개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이른바 승수효과고요. 승수효과 공식이 한계 저축 성향분의 1. 한계 저축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은 1을 기준 합이 1이기 때문에 1-C분의 1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공식 시험에 빈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13페이지 그래프를 보시면요. 713페이지 그래프를 보시면 화폐 시장과 이제 총수요 곡선에 이동해가지고 이제 재미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부 이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정부 지출로 총수요가 증가하면 마마 200달러 또는 200달러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증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200달러 증가할 때 구축효과 쪽에서의 측면이죠. 200달러가 증가했다고 보고 200달러가 증가하는 경우에 총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화폐 수요도 따라서 증가하겠죠. 총 지출의 증가로서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이자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투자가 감소하여 총 수요가 최초 증가분이 일부 상쇄한다. 극단적인 고전학파 경우에는 완전히 상쇄된다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고요. 자, 재정정책의 다른 측면은 이제 조세, 세금의 변동의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세금 변동으로 인한 총수의 변동폭이라는 것도 사실은
아까 살펴보신 그런 이제 승수 효과와 밀어내기 효과 두 가지로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가 세금을 인하해가지고 소비 지출을 촉진할 것 같으면 근로소득이나 이윤이 증가하겠죠. 근로소득이나 이윤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가지고 소비 지출이 촉진되기는 하겠지만 다른 한편 소득이 상승하고 화폐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승할 거예요. 그럼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는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상쇄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까지가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은 뭔가 하면요. 이 승수 효과와 밀어내기 효과가 동시에 존재하긴 하지만 조세의 측면에서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조세의 변화가 있는데 이게 일시적이냐 영구적이냐 항구적이냐에 따라서 민간의 행동 변화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만약에 조세 변화가 일시적이면 어떻겠습니까? 조세 변화가 일시적이면 사람들이 그다지 크게 영향받을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다지 크게 영향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 그냥 이번에 1,000원 줄어들었으면 1,000원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쭉 돈을 10억을 벌 건데 1,000원 변한 거 그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어요. 큰 문제가 아닐 건데 그게 매일 내는 돈 또는 매달 내는 돈이 영구적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변한 셈이죠. 실제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인 그런 조세 감면이 있을 경우에 훨씬 더 큰 그런 소비 투자에 영향을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더라도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세금 인하는 그다지 민간의 소비라든지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2-3을 보시면요. 이제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 안정화 정책에 대한 찬성 논리, 반대 논리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장 서두에서 던진 질문, 예를 들어가지고, 재정적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대통령이나 의회, 중앙은행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감소할 경우에 중앙은행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일단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 총수요 감소, 단기적인 생산 고용이 감소하겠죠. 만약에 이거를 메우기 위해서는 확장적 금융정책을 해서 메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재미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러한 분석이 이제 법제화되어 있는 것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법입니다. 1946년. 이 법에 보면은 완전 고용과 생산을 촉진하는 것은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이고 책임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케인즈주의의 성공 또는 승리라고 볼 수 있는 법의 하나겠습니다. 이 법은 두 가지 시사점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정부 자체가 독립적인 그런 정부 자체가 경기 변동의 그런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하든지 어떤 충격을 가하든지 추가적인 금융 또는 재정 정책이 이제 경기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나가서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민간에서 이런 파동 요인 또는 변동 요인이 있을 때 정부는 이하고 반대로 행동을 해가지고 이 변동폭을 직접 줄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케인즈 이론에서는 케인즈 및 그에 대한 추종자들은 약한 이제 낙관론과 비관론의 파동, 사람들이 이제 기대가 개선되었다가 악화되었다 하는 이런 파동 때문에 실제로 애니멀 스피릿을 말 썼죠. 그래서 자의적인 태도 변화에 의해 가지고 총수요가 많이 변화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변동을 막아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례 연구해 보시면 대통령 경제참모를 지낸 케인즈 파학파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케인즈 경제학은 오늘날까지 아주 그렇게 적극적인 그런 정책적인 함의를 가지고 이어 내려와 주고 있고요. 718페이지를 보면은 적극적인 안정화 정책에 대한 반대 논리가 나와 있어요. 여기 적극적인 안정화 논리에 대한 반대 논리는요.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이른바 시차에 대한 그런 논리예요. 시차에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시차라는 거는 첫 번째, 인식 시차, 그 다음에 집행 시차, 그 다음에 반응 시차예요. 자,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겠어요? 인식 시차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제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걸 인식할 때까지의 시차고요. 집행 시차라는 것은 그것을 알았을 때 집행할 때까지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알았다 그래도 바로 되는 거 아니죠. 반응 시차는 집행 이후에 민간의 경제 효과, 경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요.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경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면 집행인데, 자, 금융정책 같으면 어떻겠어요? 집행 시차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정책을 하는 경우에 그 반응이 상당히 오래고 긴 경로를 통해서 발생해요. 금융정책은 반응 효과가 상당히, 반응 시차가 큽니다. 거기에 비해서 재정정책은 집행 시차가 상당히 큰 걸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집행을 한 경우까지, 예를 들어서 조세라든지 정부 지출을 변화시킬 때 이건 의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그러한 집행시차가 걸리고, 그 집행시차 이후에 반응시차는 금융정책보다는 좀 짧을 거예요. 하지만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에 있어가지고 이 시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정부에 의한 미세 조정이 상당히 힘들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20페이지에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른바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거예요. Automatic Stabilizer 또는 Built-in Stabilizer라고 이야기합니다. 720페이지 왼쪽 칼럼을 보시면요. 경기 침체가 발생할 때 정부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총수요가 증가하도록 만드는 재정 정책상의 변동을 의미합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간단한 예로 보시면 제일 쉬워요. 실업보험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실업보험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경기가 악화되었을 때 또는 개선되었을 때를 보세요. 경기가 악화되면 실업된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소득을 더 해주는 거잖아요. 실업보험이. 경기가 호황일 때는 어때요? 취직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돈을 받아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실업보험이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로 경기 변동이 어떻게 됩니까? 소득을 어느 정도 보조해주고 어느 정도 떼내니까 자동적으로 경기 진폭을 줄여주죠. 이해하시죠? 이렇게 어떤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기 변동의 폭을 줄여줄 때 이거를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동 안정화 장치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조세 제도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출 같은 것도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실업보험 제도가 아주 옹호가 되었었고요. 또 이런 측면에서 완전 재정수지 균형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죠. 그래서 때로는 재정수지가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매년 재정수지 균형을 이루는 것보다 이 자동 안정화 장치의 측면에서 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총수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좀 당황스러우실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 예전에 살펴봤던 고전학파의 이론하고는 상당히 다른 측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설명 과정을 한번 보시면요. 722페이지의 도표를 봐주십시오. 자, 장기의 분석인 고전학파에서는 어땠어요? 생산 요소라든지 기술 수준에 의해 가지고 일단 산출량은 주어진 거로 봤어요. 산출량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면은 대부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됐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 수준이 변동해 가지고 화폐 시장의 균형을 이루어준다 하는 것이 고전학파적인 접근 방법이었고요. 지금 살펴본 케인지안의 접근 방법은 어떤 것이었어요? 케인즈적인 접근 방법은 단기적으로 물가가 고정이라고 보고요. 물가가 고정인 상황에서 화폐에 대한 공급과 화폐에 대한 수요가 변함으로써 이자율이 변동하고요. 이자율의 변동에 의해서 산출량이 결정이 된다는, 어떻게 보면 상반된 반대 방향의 그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 고전 학파의 이런 접근이 장기의 경제 변화를 잘 설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런 케인지안의 접근 방법은 물가가 고정인 상태, 단기를 잘 설명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특히 이 단기에서의 그런 변동의 이자율을 중심으로 한 재정정책과 또는 화폐 부분과 재정 부분의 또는 실물 부분의 균형을 나타내는 식들을 ISLM 커브라고 해서 그런 분석을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단기적인 분석으로서 ISLM 분석은 케인즈 경제학에서 중요한 그런 분석의 틀로 이야기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장을 통해 가지고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단기적인 효과를 살펴보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런 정책을 잘 사용한다면 경제에 존재하는 그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들은 시차라는 문제에 의해서 상당히 제약받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소극적으로는 이러한 정책을 할 때 추가적인 경기 변동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는 점들을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